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입니다. 오늘 뉴스판은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와 관련해서 각종 경우의 수, 앞으로의 전국, 일정 등을 자세히 전망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은 김정남 암살 소식을 세계 최초로 보도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김정남의 장남 한솔 씨가 전 세계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또다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김한솔 메시지의 의미와 김정은에 맞서는 망명 정부 수립 가능성 등을 뉴스판이 짚어봅니다. 사회 지도층의 뻔뻔함도 고발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성령 시술 상납을 받았고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최순실을 모시고 이대 구경까지 시켜줬습니다. 권력 앞에 한없이 추해지는 실태,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네, 첫 소식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발표가 있었는데 역사적인 결정을 이틀 앞둔 헌법재판소 주원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주 기자, 오늘 선고 기일 결정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재판관들은 2시간 40분에 걸친 평의 끝에 선고 기일을 10일로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재판관 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진행합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 선고 때를 보면 처음에는 심판 결과가 각하인지 아닌지부터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인용이나 기각을 알려주는 주문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들은 당일 아침 10시에 평의를 열어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힙니다. 이후 표결을 거친 뒤 완성된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헌재는 당일 방청객이 붐빌 것에 대비해 인터넷으로 방청권을 추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 앞에는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주장하는 탄핵 반대 단체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도 헌재의 구인 재판관이 구성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오전 8시부터 모든 경찰에 휴가를 정지하는 의료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선고일인 10일에는 모든 경찰을 경비에 동원할 수 있는 가포비상경계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그동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놓고는 9일이다, 10일이다, 아니다, 13일이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쯤 선고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도 하지 않자 궁금증도 그만큼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헌재가 10일을 택했는지 최연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일이 월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선고일로 9일과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고 퇴임 당일 역시 선고일 중 하나로 점쳐졌습니다.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전 마지막 날로 선고일을 정한 건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통상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탄핵 찬반 여론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금요일 선고를 통해 여론의 과도한 관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에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통상 사흘 전쯤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왔지만 이번엔 불과 40시간 정도 남겨놓고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자 내부 이견이 심한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를 둘러싼 시위와 재판관 신변 위협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놓고 최대한 임박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네, 청와대 분위기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확정했지만 청와대는 혹시라도 입장 발표를 하면 이 헌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미성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공식 입장을 그렇다면 언제 내겠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어떤 입장을 내면 헌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도 헌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13일이 아닌 10일, 이틀 뒤로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그 당혹스러움에 이 청와대는 어느 때보다 침묵을 지키는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지켜본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거나 선고 당일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는 방안도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 중인데 이도 역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8인 체제로 진행될 탄핵 심판과 국회 소추 절차상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자, 어제 헌재가 선고 기일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기일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인 10일로 확정되면서 한 관계자는 이제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날도 정해집니다. 기각이 되면 당연히 예정대로 12월 20일 다음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보면 5월 9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왜 그런지 알려드립니다. 모레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고려되면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의 재보궐선거는 수요일에 하도록 정해놨지만 대통령 보궐선거 요일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이후 열흘 안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한다면 5월 9일이 유력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에 징검다리 휴일과 주말을 빼고 나면 선거를 치를 날짜가 없는 탓입니다. 이 경우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 당내 경선은 이달 26일까지 끝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이 출마한다면 공무원 사직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과 16일입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한 뒤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진행합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야권 주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확정을 환영하면서 여론에 따른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인용할 것을 주장한 겁니다. 반면 범여권 주자들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압도적 탄핵 여론을 존중해 역사적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조속한 탄핵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럽고 적절한 일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논평을 통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 생각과 헌재 판단이 일치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역사는 3월 11일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 시작된 위대한 국민의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범여권 주자들은 승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승복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헌재가 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워주길 기도한다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TV조선이 오늘 오전부터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김한솔 동영상 메시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정남이 암살되고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들 김한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한솔은 자유로운 신세대라서 그런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과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 모두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약간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살해당한 걸 고려하면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김한솔의 안전을 도운 게 천리마 민방위라는 아주 생소한 단체였습니다. 우선 이채영 기자가 영상 메시지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검은색 옷을 입은 김한솔이 카메라 앞에서 담담한 인사를 전합니다. 김한솔을 제3국까지 안전하게 도피시켰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한 건 천리마 민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아침 김한솔의 영상과 사연을 올렸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김정남 피사로 김정남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고 김한솔 등 3명의 가족을 빠르게 만나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줬다고 간략한 탈출 경위를 적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그리고 익명의 정부가 이들의 인도적 대피를 도와줬다며 감사를 표했고 북한 내부에나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자신들의 동료에게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원조 요청에 빠른 답변을 준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인도적 대피 요청을 거절한 몇몇 나라가 있다고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우리 정부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한솔이 맞다고 확인했고 김한솔 스스로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남 가족의 피신에는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도 긴밀히 협조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한솔은 공개 메시지에서 자신은 가족과 함께 있고 상황이 나아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말했습니다. 예전 인터뷰 영상과 비교하면 얼굴이 약간 갸름해졌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그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김한솔은 촬영 영상에서 아버지 김정남이 살해당했다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김한솔은 자신의 안전을 확신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김한솔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있고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인물 또는 단체에 감사의 뜻도 표했습니다. 김한솔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단체에 보답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솔은 영상에서 항상 착용하던 안경을 벗고 상복을 떠올리게 하는 검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특유의 밝은 표정을 간혹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젖살이 빠진 때문인지 도피 생활 때문인지 얼굴은 약간 갸름해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천리마 민방위, 이 단체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뭔가 짜깁기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이 성명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천리마는 국가 슬로건부터 제철소와 축구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름입니다. 민방위도 노동당 민방위실이란 조직으로 흔히 쓰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천리마 민방위는 처음 등장한 단체입니다. 생소한 집단이지만 실력은 프로급입니다. 도메인 소재지를 파나마와 같은 제3국 경로로 우회하는 방식을 이용했고 이메일도 스위스의 암호화 서비스를 선택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코딩도 흔적을 파악할 수 없게 군더더기를 모두 지워버렸고 모금 수단은 가상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골랐습니다. 고급 영어 단어를 쓴 데다 천리마 영문 철자도 북한이 아닌 한국식을 택했습니다. 수준 높은 전문가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또는 주요국 정보기관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 당국에서 주도를 했고 그 연주는 누가 했느냐? 김한솔이와 천리마 민방위가 했다. 김한솔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거 학교 동문들이 물밑 지원을 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에는 탈북한 고위 간부가 보내왔다는 편지글도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엔 천리마 민방위를 형체가 없는 신비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탈북도 독려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입니다. 한 북한 고위 간부의 편지가 게재돼 있습니다. 이 간부는 형체가 없는 신비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고 천리마 민방위를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안 것부터 탈출 과정에 신속하게 동원했던 고급 승용차, 비행기까지 매우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죽음까지 예감했던 탈출 악몽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가 자신의 탈북을 전방위로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천리마 민방위가 비트코인으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든 단어고 이건 정말 하는데 이 북한에서 온 사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자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비트코인은 인터넷 화폐로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데다 완전한 익명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NSA의 비밀 사찰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등이 선호합니다. 작년 북한 정찰총국이 인터파크를 해킹하면서 30억 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그럼 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는 김한솔 가족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대피시킨 걸까요? 김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 암살 직후 천리마 민방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즉시 외국 공관과 중국 정부 등의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요청에 가장 빨리 응한 곳이 네덜란드 정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김한솔이 머물던 마카오의 네덜란드 총영사관이 요청을 받고 중국과 우리 정부에 통지하고 제3국으로 피신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한솔이 김정남 암살 때 네덜란드에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가족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솔에 대한 신변 유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차단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김한솔을 보완에 따른 감사함.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미국,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김한솔과 다른 가족들이 제3의 국가에서 합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한솔의 가족을 대피시키는데 프랑스 국적인 김정남의 외사촌 이남옥과 그 남편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김한솔이 프랑스 등 유럽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실제로 네덜란드, 중국, 미국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김한솔과 천리마 민방위 측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특별하게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엠브레헤츠 네덜란드 대사입니다. 김한솔 피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주 북한 대사까지 겸하고 있는 엠브레헤츠 대사는 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전 시구까지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누군지 정리해봤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로디 엠브레헤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대해 인권과 인도주의를 향한 네덜란드의 오랜 원칙적 입장을 입증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엠브레헤츠 대사가 김한솔 대피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는 김한솔의 할머니이자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이 탈북 당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국정원의 협조를 부탁 해서 김한솔 가족의 탈북을 기획하고 실행시킨 거 아닌가. 엠브레헤츠 대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내 레이던 대학교에서 세법과 상법, 국제경영을 전공했습니다. 1990년부터 3년 동안 주 이란 대사관에서 근무한 뒤 4년 동안 주한 대사관 상무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동하다 2015년 2월에 주한 네덜란드 대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주 북한 대사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서울에서 열린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과 네덜란드 경기에서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엠브레헤츠 대사의 역할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김한솔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최대의 관심입니다. 신변 보호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한솔이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알린 만큼
말레이시아 당국의 DNA 조사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김정남 시신을 인수하기 위한 공개 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김한솔은 동영상을 통해 특히 네덜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했는데 네덜란드에 은신해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전해집니다. 네덜란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분위기고 김한솔이 유학 생활을 했던 유럽 권역이기도 합니다. 김정남과 외사촌지간으로 김한솔과도 각별했던 이남옥이 프랑스 망명 과정에서 프랑스인 남편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프랑스에 은신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남옥의 남편이 호텔을 경영하는 캄보디아에 갔을 것이란 얘기와 함께 네덜란드와 관계가 깊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천리마 민방위 측이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 만큼 사생활 보장이 철저한 미국으로 갔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김한솔이 직접 동영상을 올려 자신의 건재함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남 시신 확인을 위해 제3자를 통해 자신의 DNA를 제공하거나 시신 인수를 위해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한솔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 정권을 공개 비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TV조선이 김정남 암살을 특종했고 오늘은 아들 김한솔의 그 영상 메시지를 또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김한솔 자기는 안전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한솔 동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자신이 북한의 김씨 가문이라고 직접 소개를 합니다. 네. 이른바 백두 혈통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솔이 직접 자신의 혈통을 강조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한솔은 김일성 가문 중에서 따지고 보면 최고의 해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인물이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명문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김정은에 비하면 학력이나 능력 면에서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예상 밖으로 동영상을 올려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피살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움직임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아예 그냥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나설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정치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4개국 정부와 대사에게 감사를 전했고요. 인도적 대피 요청을 사절한 정부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인도주의란 표현까지 있었는데 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아픈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김한솔은 5년 전에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핀란드 언론에서 삼촌인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솔의 공개활동 자체가 김정은 반대 세력 결집으로 이어지고 김한솔이 그 구심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 궁금한 게 말이죠. 김정은 대 김한솔 이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원래 안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현재 북한 정권이 사실상 세습왕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탈북 단체 등에서 김정은의 대안으로 김정남을 지금 내세우려 했는데 이번에 김한솔을 한번 이제 밀어볼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70년 동안 김씨 왕조 시스템에 갇혀 있었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뭐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솔 씨가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좀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요? 예, 근데 김정은하고 김한솔 나이 차이가 불과 11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는데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나이가 그때 25살 즈음이었습니다. 지금 김한솔 나이가 22, 3살 정도니까 뭐 대안이 못 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남이 과거에도 한번 밝혔는데요. 김한솔은 분쟁 지역 학교를 자원해서 갈 만큼 모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닌 만큼 김한솔이 앞으로 2차 또 3차 영상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김정은에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태영호 전 주연공사가 조금 전 인터뷰에서 김정은에게 김한솔은 없애야 할 대상이다. 김한솔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죠. 천리마 민방위. 이 김한솔의 안전을 도운 단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조직을 보면은 이미 북한 고위 간부 상당수를 이 조직이 도와서 탈출을 시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천리마 민방위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대사나 대표단까지 언급을 하면서 여러 북한 사람을 도왔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와 비행기까지 신속 동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고위급 탈북 인사는 실제로 몇 명이 없죠. 따라서 김한솔을 구심점으로 앞으로 북한 고위 인사들을 망명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메일만 보내면 무조건 돕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말레이시아 당국도 김한솔의 동영상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뭐 김정남 시신 인수 관련해서 DNA 확인 문제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확인을 하겠다. 그런 입장과 함께 자체적인 DNA 샘플 확보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 만약에 김한솔 본인 확인과 함께 소재 파악도 이제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국정원이 김한솔 본인을 밝혔기 때문에 네. 김한솔의 소재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김한솔의 DNA를 말레이시아 경찰이 제3의 경로로 전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김한솔 피신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일단 TV조선이 김한솔 영상을 단독 공개한 게 10시였고요. 예. 불과 1시간 만인 오전 11시에 국정원이 김한솔이 맞다고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만약 영상을 그 국정원이 뒤늦게 봤다면 네. 1시간 안에 얼굴이나 목소리 분석 비교를 다 끝내고 발표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요.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가 영문의 문체를 번역한 걸 이제 보면요. 네. 뭐 무명의 정부, 역사의 바른 쪽,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뭔가 국정과 좀 어울리는 표현들이고요. 네.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좀 더 좀 취재를 해봐야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소설일까요, 루머랄까요,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뭐 탈북 인사가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이트와 관련된 그런 조직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예, 일부 매체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직접 그 당사자와 네.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것도 네. TV조선 보도를 한 한참 뒤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천리마 민방위라는 조직 앞으로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이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백악관은 사드 배치 계획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중국을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obviously understand the concerns of China, but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em. 스파이서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일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사드가 대북 방어용임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a that this is not meant to be a threat and is not a threat to them or any other power in the region. 또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나쁜 행동이라고 지칭하며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방식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하는 성명을 마련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밤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금지 품목을 북한에 수출한 한 중국 기업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북한의 일부 은행은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됐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폐쇄 사회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제재는 북한을 상당히 옥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기업인 중兴통신에 대해 1조 3,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ZTE Corporation has agreed to a record high combined criminal and civil penalty of $1.19 billion after the company illegally shipped. 북한과 이란에 금지 품목을 수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중兴통신은 2010년부터 6여 년간
미국 기업에서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 달러치를 사들인 뒤 이란에 수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북한에 283차례에 걸쳐 수출했는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ose who flout our economic sanctions, export control laws, and any other trade regimes will not go unpunished. 중싱통신은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북한의 국영은행 3곳 등이 최근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도서정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고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라 지목하고 사드 레이더의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로서의 도리를 더 이상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所以引进萨德显然是一个错误的选择，不仅有违邻之道，而且很可能使韩国陷入更加不安全的境地。 또 한반도 긴장 관계가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과 한미 양측을 폭주 기관차에 비교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朝鲜暂停核岛活动，美韩也暂停大规模军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해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겁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사드 포대의 한반도 전개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군이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요격 미사일을 전함에 곧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3, 4개월 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비행 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는 SM-3를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2분 만에 북한 동창리에서 발사된 스커드 ER 4발을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이 없어서 탄도탄을 타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SM-2 미사일만 탑재해 항공기 요격만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전력화되는 차기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미사일은 SM-6와 SM-3 두 종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군이 서요를 제기했고 이르면 6월 안에 미사일 종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미사일은 SM-3입니다. SM-3는 요격 고도가 70에서 500km로 최고 고도 150km인 사드, 20km인 패트리어트3보다 훨씬 높습니다. 도입되면 사드 패트리어트3와 함께 3중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발사대 2기가 국내로 들어온 사드는 이달 중에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반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최종 배치는 부지 공여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5월이나 6월 중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사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드 전개는 조기 대선용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비준 절차도 요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사드 전개를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며
차기 정권에서는 논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집도 안 줬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는 집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박근혜 정부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배제한 채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추진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몰래 들여왔습니다.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 사드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중국과 북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묶어서 규탄합니다. 보완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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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 전 대표는 대선 주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해 책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매국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바른정당도 아부 외교, 4대 외교, 심지어 이적 행위라며 문 전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참으로 저는 이적의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드 조기 전개를 두고 주권 침해라고 한 추미애 대표에게는 어느 나라 당대표냐고 따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악스러운 발언입니다. 사드가 한미동맹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미동맹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드 논란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고 대선 주자들이 이를 두고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원목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사드 배치는 실제하고 임박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 조치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대권 후보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국론 분열로 치닫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찬반 세력 양쪽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면 정치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탄핵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지난 연말 송년 모임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 걱정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 안 전 수석 부인이 받은 걸로 아는데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안 전 수석 본인도 공짜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휴가비와 거액의 딸 결혼 축하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이 직접 대통령의 비선 의료인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에게 고급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 부인인 박채윤 씨 화장품 회사의 중동 진출을 도와준 대가였습니다. 안 전 수석이 받은 시술 이름은 페이스 PRP로 자신의 피를 뽑아 얼굴에 주입해 피부를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 수사 결과 110만 원짜리 시술이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채윤 씨는 2015년 8월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안 전 수석에게 여름 휴가비를 결제해주지 못했다며 현금 300만 원을 줬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안 전 수석의 딸이 결혼을 하자 박 씨는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루이비통, 보테가 베네타 등 명품 가방과 명절 선물 등 총 12번에 걸쳐 4,900여만 원의 금품이 오간 겁니다.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고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안전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현금 다발과 명품 가방은 부인이 받았는데 나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알고 있었을 법한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연 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씨가 사용하던 차명폰의 통화 목록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6에서 7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 통화 내역이 실제로는 최순실 씨와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있던 최 씨가 이 씨 휴대폰으로 4개 전화를 건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최 씨와 우 전 수석 부인은 전화도 빌렸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 전 수석은 줄곧 최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 전 수석 부인과 최 씨가 가까운 사이였다면 우 전 수석 역시 최 씨를 잘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로 우 전 수석 수사를 넘겼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비슷한 분이 계시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최순실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합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를 총장 공간에 초대했고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경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9월 최경희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총장실에서 처음 최순실 씨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30분 가까이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만남 2주 뒤인 10월 초 최 전 총장은 최 씨를 총장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최 전 총장은 최 씨와 저녁을 먹고 학교 구경까지 시켜줬습니다. 청문회에선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만났습니까? 예, 올해 봄, 한 4월, 5월로 알았는데 그때가 두 사람은 수차례 만나 정유라 문제뿐 아니라 미르재단 사업도 논의했습니다. 최 전 총장에게 대통령 측근인 정윤혜 씨 부인이라며 최 씨를 소개한 건 김경숙 체육학과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을 통해 정 씨를 합격시키고 정 씨 담당 교수들에게 잘 봐주라고 요청하는 등 정 씨 입학부터 학점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4월 직접 유철균 교수를 찾아가 유라가 독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 강의와 과제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비호로 정 씨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1년 넘게 재학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번엔 말레이시아 현지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노동자 37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오늘 공개된 김한솔 동영상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돈빈 기자, 북한 노동자 무더기 체포 소식에 북한 대사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틀 전 강철 전 대사 추방 이후 북한 대사관은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의 출입도 뜸한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도 대사관 주변에 배치돼 직원과 출입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이민국가 해양경찰은 어제 북한 노동자 37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교량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출입 허가증 없이 방문 비자만 갖고 불법 체류하며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약 1000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인을 모두 출국 금지시킨 상태여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오갈 데 없는 상황입니다. 네, 꽤 강경 대응인데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민을 억류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국경 경비도 대폭 강화해 북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출국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민 11명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늘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사관 폐쇄나 단교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타협의 길은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오늘 유튜브 동영상에 등장한 김한솔에 대한 본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남 시신 확인을 위해 한국 정부의 김한솔 본인 여부와 구체적 소재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용의자 리정철은 추방되기 직전 북한 대사관 김유성 영사부장을 만났습니다. 이때 추방 이후의 행동 지침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구하던 리정철이 베이징에선 태도가 돌변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되기 전 북한 대사관의 김유성 영사부장을 만났습니다. 김유성이 리정철 동무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됐다, 수고했다라고 하자 리정철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한 노력을 치하한 겁니다. 리정철은 또 남조선 사람이라며 걱정하는 말투로 말하자 김 영사가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영사부장이 이 자리에서 리정철의 추방 후 행동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리정철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서자마자 말레이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몇 살이다. 너도 무사시 못한다. 고달프고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나는 견뎌야 된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예고한 대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계를 냈습니다. 단기 필마 갔던 김 전 대표는 측근인 진영 의원을 앞세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력화에 나선 건데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김병준 교수 같은 외부 인사도 영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마지막 출근을 한 김종인 전 대표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있는다는 자체도 별로 이렇게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마음에 정리를 한 대로 결심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탈당계를 제출한 김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 18대 대선을 함께 치렀던 민주당 진영 의원이 김 전 대표와 동행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무총리 내정자였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정운찬 전 총리 등이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께도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갔을 거고요. 김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자유한국당 탈당파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끌어들이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내려지면은 내가 전망하기로는 정치가 상당히 소용돌이 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김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째인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보수층을 향해 안보 메시지를 던지는 대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출마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 대행은 회원수 2만 명이 넘는 팬클럽 황대만 출범과 활동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경선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황대행이 출마하면 흥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습니다. 야권 핵심 관계자도 황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영우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놓고 안철수, 손학규 이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 측은 제시한 경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100% 현장 투표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전화를 이용한 조사 형식의 경선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손학규 전 대표 측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시한 경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인단 명부가 없는 현장 투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거는 선거인단 명부가 작성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면 당이 내놓은 중재안인 현장 투표 75%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이 낸 중재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탄핵 심판 전에 단일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가능한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들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개헌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불신도 걷어내기 위해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개헌파들은 5년 단임 내각총리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군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 전에 끝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 단일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전에 국회에 정식 발의할 것입니다. 여야 3당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조율 중이지만 대통령 임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하고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분권형 개헌이 안 되면 나라에 미래가 있겠냐며 개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정치 속보기 시간입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 세력 규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을 놓듯이 개헌 의총을 열어서 머리를 맞댔다는데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과 함께 다시 불붙은 개헌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당내 강성 개헌론자였죠. 김종인 전 대표.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제 드디어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민주당도 개헌 의총을 열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열린 개헌의총이라고 한 것은 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탈당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동반 탈당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내에서도 아니 지금 다른 당은 다 개헌 입장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의원이 121명인데 최소한 62명 그 정도는 와야지만이 이거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오늘 결정은 못 내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했는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 개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로 인한 탈당을 막고 지금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여론을 좀 막아보기 위한 어떤 아주 긴급히 마련된 성격이었지 오늘 뭔가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긴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명분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청이었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탈당하지 마라 이런 취지였군요. 예, 여전히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대로만 가면 대통령이 되고 5년 동안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헌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당에서는 한 3년짜리를 해서 2020년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추자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가 3년짜리 대통령은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지금 탈당을 한 건데 상황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뭔가 지금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금 주축이 돼서 헌법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각 당마다 좀 입장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단일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오늘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가 탄핵이 나기 전에 우리 3당이 모여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다 하겠다라고 해서 이건 좀 정우택 대표가 좀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 당의 입장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래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년 중임제냐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딱 공통되는 게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당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집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 어떻게 해서든 개헌을 매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20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고 함께 임기를 단축하는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하자. 이걸로 일단 똑같은 하자. 입장이네요. 이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된 결정을 이제 금요일 날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인용 결정이 나면 누가 되든 과도기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한 얘기는 이 정당들이 좀 힘을 모아가면 이 세 당의 의석을 다 합치면은 현재 165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 헌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과되려면은 3분의 2가 필요하게 부족합니다만 여기에 현재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표에게 좀 불만을 가진 비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규합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좀 굴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개헌특위 있지 않습니까? 역시 활동 중이고 개헌특위에서는 이미 개헌안을 만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국회 총리 추천권을 준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조화가 될까요? 시청자들이 지금 돌아가는 헌법 개정 논의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는 게 하나는 각 당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있는 이 헌법 개정 특위죠. 여기에서 실제로 의원들이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각 분과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하나 거의 대부분의 한 명의 의원을 빼고서는 지금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자.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해서 많이 알리지 쉽게 말하면 오스트리아식의 이원 집정부제죠. 그러니까 곧장 내각제를 하기에는 우리 내각제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대통령과 다음에 총리가 각각 또 선출하는 이런 법도 다르고 또 그러면은 꼭 같은 당에서 안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연정하기도 쉽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 모든 대통령이 이 제왕적인 힘을 갖고 있다가 스스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피곤했는데 이런 걸 좀 막아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고 이건 문재인 전 대표를 설득해서라도 내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장 임기 시절에 반드시 뭔가 얘기가 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런 흐름도 상당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가발과 모자로 변장해 금품을 훔치던 대머리 좀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완전 범죄를 확신했지만 이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복면과 모자를 쓴 남성이 영업이 끝난 마트를 활보합니다. 계산대에서 금고를 뒤지더니 태연히 CCTV 카메라까지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동전이 하나도 없었고 시재검의 환자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놀랐죠. 35살 장모 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을 돌며 상가 46곳에서 현금과 담배 등 1,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범행 뒤에는 1시간 넘게 걸어 이동한 뒤 택시를 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변장까지 한 장 씨는 스스로 완전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가발에 모자, 복면까지 해 대머리인 얼굴을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그거를 했는데 도주할 때는 복면을 벗고 가발하고 모자만 쓴 상태 도주를 했습니다. 범행 때 착용했던 모자를 습관적으로 쓰고 다니던 장 씨. 하지만 해운대 포장마차에서 같은 모자를 쓴 채 술을 마시다 이동 경로를 CCTV로 추적하던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취업준비생들을 속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수십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1,800명이나 됩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교육 현장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교육받던 20대 청년들이 황급히 일어나고 회사 간부들이 저항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낫더라고요. 이게 낫더라고요. 그게. 49살 박모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광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로 20대 900여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27.9%에 달하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게 하고 건강보조식품 등 1인당 최소 9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시중가보다 10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떠넘겨 업체는 34억 원을 챙겼지만 청년들은 최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당했으니까 다시 이제 믿기도 좀 그렇고 이제는 뭐 웬만한 애들이 뭐 몇 번 몇 술로 어디 갈래 하면 의심부터 되고. 이 다단계 조직은 적발 이후에도 이곳 대치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1,500원짜리 화장품을 수십만 원에 떠넘겨 피해자 900여 명에게 46억 원을 챙긴 다단계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조세희입니다. 영양분이 많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슈퍼푸드가 요즘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노화를 늦춰준다는 아마시드에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시드. 이름이 생소한 수입 곡물이 슈퍼 곡물이라 불리며 매장 한 코너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한 번씩은 다 먹어봤어요. 영양 성분도 많고 각 곡물에 특이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입소문을 타고 아마시드는 3년 사이 수입량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분이 풍부한 슈퍼푸드여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아마시드는 과다 섭취할 경우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한 번에 4g, 하루 16g 이하로 섭취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6개의 아마시드 제품을 조사했는데 절반이 기준 섭취량을 제대로 공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금속인 카드뮴도 1kg 기준으로 많게는 0.56mg까지 나왔습니다. 아마시드와 비슷한 곡물인 참깨 허용치 0.2mg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시드에 카드뮴 개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섭취량 표시 의무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의 관련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발걸음이 끊기면서 이 지방 공항들 다시 유령 공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로 북적이던 고궁들도 한산해졌습니다. 우리 관광 산업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인들의 추태가 사라져서 관광하기 좋아졌다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판포커스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중국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조사받으려면 한국에서 요런 살았는데 해관에 걸릴 수도 있고. 청주공항의 중국인 입국자 비중은 9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오는 15일 이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월 평균 2만 2천 명이던 청주공항 입국자 수는 지난달 1만 5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동남아, 러시아, 일본 노선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극기와 함께 오성 홍기가 펄럭이던 양양공항. 출입국장과 면세점은 중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령공항으로 불렸던 6년여 전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양양공항은 지난해 3월 개항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정기 노선 3개를 확보했지만 사드 여파로 지난해 10월 모든 노선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한때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연간 8만 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중국인 입국자 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18명을 2018년 동계올림픽이니까 D-200일 행사에 데려오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다 무산됐어요. 무안공항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노선 50편이 취소됐고 이달 이후 운행 계획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선도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서 지금 걱정하지고 그럴 이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공항과 연계된 지역 관광도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말이지 많은 그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드를 배치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당할 수만 없잖아 앉아서. 서울 창덕궁입니다. 깃발을 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덕수궁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첫 주 서울 4대 고궁과 종묘의 입장객은 지난달보다 36.5%가 감소했습니다. 조금 적긴 했는데요. 확실히 줄었어요. 사드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다만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소란스러운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져서 내국인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에게는 관광하기 좋아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I prefer not crowded places because then you can more look at things and you have more government acting like mother or father and people are actually free or should be free in my point of view.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건 우리 관광 산업의 숙제였습니다. 지금은 이 숙제 해결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경화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본 듯한 로고. 천리반 민방위 이 로고가 국정원 로고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천리마 민방위와 우리 국정원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로고가 비슷하다는 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천리마 민방위는 청색과 노란색을 활용한 원형 로고를 사용하는데요. 예. 국정원이 예전에 사용했던 로고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한국어와 영어로 기관명을 둥글게 삽입한 형태나 색감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천리마 민방위 로고의 가운데에 있는 화살촉 모양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로고와도 비슷합니다. 그럼 이 천리마 민방위에 우리 국가기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어봤듯이 천리마 민방위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 추적이 불가능하게 자신들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데 그 실력이 프로급이라서 한국이나 주요국 정보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 로고만 갖고 우리 국가기관과의 연관성을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락달라 댓글 본물. 저도 이 댓글 봤습니다. 김한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이 KHS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김한솔 동영상을 게재한 천리마 민방위 유튜브 계정에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현재 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CNN과 로이터, AP통신, AFP통신, 아사히TV 등에서도 김한솔의 근황을 알고 싶다며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네. 물론 국내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럼 네티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김한솔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계정에는 힘내세요, 한국에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또 한국으로 와야 한다, 아니다, 미국이 더 안전하다 등 김한솔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한솔이 비운의 황태자로 그려진 김정남의 아들인데다 유학파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정일이나 김정은과는 다르게 보는 시선이 많아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인자 발언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야기군요. 네, 북한 김정남을 살인자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남이 죽으니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남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남은 북한에서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사람을 때려 살해한 적이 있었다고 했고 사생활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북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의 발언은 카더라 통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김정남 암살 방법이 창의적이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김정남 암살 방법에 대해 세계 독살사에 남을 정도로 창의적이었다, 대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같은 당내에서도 암살당한 사람을 두고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작년 1월 문재인 대표 시절 영입됐습니다. 민주당의 드문 정보라인 출신으로 신흥 친문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문 전 대표 주변에 걱정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김 의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하태경 의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공개 서신을 배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주시면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도가 왜 100%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누가 카더라 통신이고 사과하고 징계받아야 하는지 판단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문서라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CIA가 삼성, 애플의 전자제품을 해킹해서 도청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CIA 해킹 도구가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CIA 기밀 문서 8천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CIA가 아이폰과 컴퓨터는 물론이고 삼성 스마트 TV까지 도청과 감청 도구로 활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삼성 스마트 TV는 전원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도 방 안의 대화를 녹음해 CIA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또 CIA가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를 해킹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이 경우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암살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제어 시스템에 침투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인 CIA와 미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at. I think obviously that's something that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and if it was, I would not. 문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CIA가 일상생활 속 전자기기를 이용해 일반인에게까지 전방위적인 도청과 감청을 펼친 것이 돼 CIA는 물론 문서에 언급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구이를 먹습니다. 매년 5천만 마리가 오븐 속으로 들어갑니다. 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가스 오븐에 3시간 정도는 둬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레이더가 현대전의 눈으로 불리면서 중요한 군사 장비가 되자 괴담이 떠돕니다. 레이더 전자파에 칠면조가 구워진다는 겁니다. 미국 다큐 채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실험을 합니다. 군함 레이더에다가 칠면조를 묶어놓고 지켜봅니다. 어땠을까요?
칠면조는 멀쩡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게 바로 전자파 유해론이었습니다. 뇌종양과 백혈병이 생기고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쓰는 레이더는 사드보다 전자파가 무려 5배나 강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괴담이 수그러들지 않자 군 당국이 취재진과 함께 괌으로 갑니다.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쟀는데 이 세계보건기구 유해 기준에 10,0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북핵 제재 공조를 무너뜨린다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매번 대북 제재에서 이탈해서 북한을 감싸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북중 우호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보고도 사드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엉뚱하게 대북 특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엊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런데 국회 동의 대상은 안보 조약이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조약입니다. 헌법에 나온 건데 법조인이라는 문 전 대표가 이 헌법을 넘어서는 말을 한 겁니다. 사드 장비가 들어오자 야당에서 갖은 말이 쏟아집니다. 추미애 대표는 주권 침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선 자주 외교의 길을 잃은 구한말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서 온갖 협박과 폭언을 퍼붓습니다. 갖가지 경제 보복으로 팔을 비틉니다. 주권 침해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표현입니다. 중국의 주권 농락엔 아무 말 못하는 야당이야말로 자주 외교를 포기한 장본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는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사드가 안 되면 어쩌겠다는 건지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겁니다. 중국이 보기엔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한국만큼 갖고 놀기 좋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앵커 칼럼, 사드와 주권이었습니다. 네. 한국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연달아 패해 2라운드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펄펄 날던 타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삼진을 당한 양의지가 배트로 높았다는 동작을 취합니다. 우리 선수들 메이저리그의 넓은 스트라이크 존에 경기 내내 당황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타자들이 2경기 19이닝 동안 뽑은 점수는 단 1점. 이런 부진의 원인에 대해 국내 프로야구의 타고 투저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 프로야구 3할 타자는 40명.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보다 갑절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타자들의 실력이 더 낮다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우리 타자들은 유달리 좁은 한국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공만 쳐서 타율을 올렸고 정작 국제대회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구석의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한 겁니다.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중심 타자들의 부진도 뼈아팠습니다. 2경기 동안 김태균은 무안타, 이대호는 안타 하나에 그쳤습니다. 소속팀의 반대로 추신수, 김현수 등 실력 있는 메이저리거들이 불참한 것도 악재입니다. WBC 존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대 전력 분석 역시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프로야구 체질 개선과 세대 교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찬바람에 봄눈까지 이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에는 추위가 물러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꽤 춥습니다. 큰 일교차 유의하셔서 의상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전 영하 2도, 울산이 영하 1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올라 서울, 춘천 9도, 전주 12도, 부산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물결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며 한결 포근한 날씨 예상되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긴 불확실성의 종지부를 찍는 탄핵 여부가 이틀 뒤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권이나 일부 여권 인사는 민심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서 독립해 법률에 따른 결정을 내리라고 헌법재판소까지 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 공백 상태를 끝내는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의 장작불이 되지 않게 정치권부터 자중했으면 합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